네, 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멸콩 라이브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로 고성국 박사님께서 저희 스튜디오까지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아침 방송 매일 하시는데 늦은 시간에 이거 무슨 말씀? 네, 저희 멸콩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보수 유튜버들, 스피커들 키우기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데 네, 하는 거 없어요. 멸콩까지 와주셔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좀 엄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우리 멸콩TV 운영하는 임종우 사장님도 봤어요. 저희 고성국 TV하고는 이제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네. 저 보자마자 이거 주시네. 환신이요? 환신. 저는 우리 장해찬 최고하고 하나씩 나눠 먹으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두 개 먹으면 더 좋대. 네네. 아이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먹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저희 또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골드부터 드셔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희 대표님이 노린 걸까요, 아마? 아니, 광고해달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다 모든 걸 다 생각하셔야죠.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아주 많은데요. 일단, 박사님, 민주당에 결국 예상대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김어준의 털심, 그 털보의 마음이 이재명의 명심을 이겼다라는 분석,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그 기사를 막 쓰더라고요. 이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내분이 일어나는 조짐이 좀 보이게 되는 걸까요? 지방선거 두고? 제가 김어준이랑 1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크 배틀을 했던 때가 2011년입니다. 네, 와.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네, 네. 근데 그때 이 김어준이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150만 표 차이로 이긴다고 1년 내내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이가 그때 그 좌파 쪽에는 거의 마땅한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저한테 토크 배틀 하면서 맨날 지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지 내가 문재인이를 출마시켜서라도 꼭 박근혜를 꺾겠다. 이게 저하고 생방송 중에 그렇게 막 거품 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안 나오려도 문재인을 자기가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이도 그때까지는 눈치는 좀 봤지만 출마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김어준이가 진짜로 그 작업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문재인이가 나왔잖아요. 졌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가 저 좌파 것들 사이에서 이른바 킹메이커를 스스로 자임하고 그걸 행동한 게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오래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진행되면서는 몇몇 명씩 여의도에 모아가지고 그거 다 돈 받고 한 거긴 하지만 토 콘서트도 하고 최근에 했던 교주로 등극하는 그런 토 콘서트 전에 또 수만 명 단위의 토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문재인이도 5년 하고 가는 자, 이재명이도 저는 5년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좌파들은 이재명이도 5년 하고 갈 자들이에요. 근데 김어준이는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좌파 것들 사이에서는 계속 메이커를 하면서 살아남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어준이 더 세 보이지. 이재명이는 이미 이제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당선되는 순간 사실 권력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럼요. 거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빨라서 지도 놀러가 있을 거야, 이재명이도. 야, 이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찌그러지나. 이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좌파 것들이 보기에는 근데 김어준이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든 김어준이는 계속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찬대라는 것은 저는 찌그러져가는 이재명이의 똘마니로 보일 거고. 그렇죠. 네. 정청래라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 메이커를 할 김어준이가 미래 권력으로 낙점한 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대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정치인들. 그러면서
정청래를 추켜 세우고 박찬대를 비판한 누구 글을 공유한 건데 그게 이제 박찬대 까는 거다라고 의심을 받으니까 또 페이스북에서 급하게 삭제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고 정청래가 비판한 대상이 박찬대가 아니라 이재명인 것 같다. 네가 아무리 대통령 돼봤자 내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정청래가 지금 그런 의기양양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내보내고 싶은 서울시장 후보,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있을 거고 정청래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있죠. 예. 저는 여기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대통령 1년 차라 해도 도장 찍는 사람 당대표인데 그 정청래가 김어준 손잡고 한번 내 마음대로 공천해보겠다라고 덤비면 이게 지금은 국민의힘과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막 내분으로 시끄럽지만 결과적으로 나눠먹을 거 더 많은 민주당이 이제 점점 그 내분의 고리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좀 봐도 될까요, 박사님? 글쎄 뭐 우리가 뭐 좌파 것들은 뭐 가만히 놔둬도 핵분열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굳이 거기에 뭐 기대를 하거나 희망을 가지거나 뭐 그럴 일도 아니죠. 그건 거의 필연적인 것인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것들이 뭐 일단 권력을 잡으면은 숙청부터 하잖아요. 네. 권력을 잡으면 종파투쟁부터 하거든요. 그 종파투쟁은 거의 생물학적 그 말살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네.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도 뭐 개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유파 진영의 또 국민의힘의 개파 투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말싸움하다 말고 닭싸움 하다가 마는 수준인데 저것들은 진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피해 역사를 좌파 것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면적인 종파투쟁으로 가면은 다 죽는다는 걸 지그들이 또 알아요. 그래서 그 직전선까지 멈출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뒤에서 칼질러 가지고 죽이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놈들보다 나은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지, 좌파 것들은. 그리고 그걸 잘 나름대로 지켜온 거지.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가 뭐 이게 정말 그 일종의 좀 국민의힘 보면 저게 이념 집단이나 정당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이해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은 뭐 고소고발 하듯이 뭐 정말 막 가는 거죠. 뭐 그것이 결과적으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고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다시 당권을 잡고 있는 예, 그런 정말 황당한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 바로 그것들이 좀 싸움 좀 할 것 같은 유여의 김소연이를 그냥 자격 박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회도 안 준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것들의 분열과 이 자기 내부 투쟁은 불가피하지만 나타날 거예요. 경향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에 우리가 무슨 기대서 뭘 하려고 계획을 짜면은 안 됩니다. 저것들은 마지막 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의 능력을 아직 갖고 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정청래가 말아먹을 거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당연하죠. 내부 전열을 갖추고 제대로 된 사람들로 지도부 구성하고 해야만 네. 승부를 해볼 수 있다. 정신이 또 번쩍 들게 되는 말씀인데요.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같은 당 안에서는 서로 싸워도 고소고발 원래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우리 멸콩에 자주 나오는 김민수 전 대변인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인데 네. 한동훈 밑에 있는 언더 73인가 하는 애들한테 똘마니들한테 고소당했거든요. 그 국민 추천제 관련해서 비판했다고 네. 저희 방송 나와서. 아하.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됐대요. 근데 제가 대선 때 이재명 쪽 민주당한테 많이 고소 고발이 됐어요. 그 장경태가 저를 고소 고발한 게 얼마 전에 무혐의가 났어요. 네. 근데 전화 받고 저는 당연히 이재명 쪽에서 또 나 고소 고발했구나 싶었는데 한동훈 지지자가 저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뭘로 나를 고소했냐? 한동훈은 대선 후보도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선 토론 때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보고 뭐 가짜 머리나 어깨뽕 키높이 구두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아니 본인이 외모 어필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질문 받는 거 자업자득이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저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한동훈 팬들이. 아니, 홍준표를 고발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당 안에서 어쨌든 같은 당 사람끼리 고소 고발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가지고 네. 아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까지 선을 서로 넘어야 되나? 그래서 이 고질적인 어떤 내부 분열을 한쪽을 완전히 덜어내지 않고서 그냥 어영부영 우리가 하나로 뭐 통합하자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과정에서 김무성, 유승민을 지금껏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2016년이니까 한 10년 됐죠? 네. 10년 동안 김무성이 유승민이를 얘기하면서 배신자라는 그 호칭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네. 이 배신자 김무성, 배신자 유승민. 네.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 한 번도 고소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 배신자인 줄 알아서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나마 그 양반들이 한동훈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걸 수도 있고요. 네. 한동훈이하고는 거의 전면전했잖아요. 네. 그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좌표까지 찍어가면서 맞아요. 수만 명이 구독을 그 네. 탈퇴 취소하고 네. 뭐 만만 회원 후원에 탈퇴하고 뭐 엄청 공격을 해댔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고소고발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성창경 예. 유튜브 하시는 네. 분한테도 고발하고. 그럼 내가 너무 약하게 해서 일어나? 갑자기 박사님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는 분위기도 아니, 좀 많은데요. 분발해야 되겠네.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도 고발당하고. 그러네. 한 딸들한테. 그러네요. 그래요? 한동훈 쪽에다가. 어이구, 아니 뭐, 그 좀 이상하네. 사실은 한동훈이 안 돼라고 네. 얘기한, 그 처음 얘기한 사람은 저 같은데. 네, 네. 아니 박사님한테는 고소해봤다가 바로 깨갱할 것 같아서 이런 참. 겁나서 하여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좀 분발하겠습니다. 네. 김민석이는 총리 되자마자 저를 고소했는데. 아 그래요? 김민석이요? 예. 어떤 명목으로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소했다고 연락이 받았어요. 방송에서 비판하고 뭐 네,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저 고성구 TV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고소장을 제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예. 근데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드리는 말인데 진짜 여러분 이 보수 스피커로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뻑하면 고발장이 날아오는데요.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일단 하루가 다 날아가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얘네가 묻지마 검찰에 송치해버리면 검찰까지 또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기사 나오고 그럼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도 유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재수없게 재판 가잖아요. 그럼 변호사 몇 천만 원 돈 써가면서 몇 달 동안 그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싸우고 한동훈이 배신자들과 싸우고 하면서 맨날 고소고발 당하는 게 진짜 박사님도 말을 안 하시고 저도 평소에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이게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저도 뭐 좌파 것들이 고소 고발한 게 한 10대 건 되는 것 같던데 네. 뭐 저는 뭐 별로 제가 직접 그런 고소장 고발장도 안 읽어보니까 그냥 오라 그러면 가서 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오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늘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한테는 늘 상존하는 위험, 이거 위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로 위축되면은 이제 저것들의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는 셈인데. 그렇죠. 네. 뭐 적어도 우리 장해찬 최고나 저는 그런 것 따위에 위축되지는 않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저것들 다 알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저는 말이죠.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제 선거에서 져서 우리가 야당이고 정치적으로 그 탄압받는 그 처지에 서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방송하는 데는 더 편해요. 오히려 그냥 공격하면 되니까. 아, 그렇지. 네. 눈에 보이는 게 공격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사가 많아. 네. 너무 기사가 넘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겸 하기 전까지 쭉 보면 저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잖아요. 네.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집회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주요 정책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것들이 그냥 무작스럽게 공격하는 것을 또 계속 막아내고
그 공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가짜인지를 또 입증을 하고 막 이렇게 양전선을 우리가 감당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끔씩 보면 그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도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다 좋은데 김건희 여사가 문제야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 한참 저쪽 것들하고 좌파 것들하고 싸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과 정책을 쫙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파는 확실한 사람인데 확실한 우파 중에 한 사람이 아이 근데 박사님 그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말이 꼬여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힘이 쭉 빠지고. 예, 예,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정복주사파 개딸 좌파 것들하고 그냥 뭐 들이 싸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거리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뭐 몇 개씩 나라 망치는 뉴스가 막 나오니까 네. 방송거리가 넘쳐나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서 싸움 구도는 아주 간명해졌는데 네.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를테면 갑자기 그 15%로 타결됐다. 막 이러면서 온 족벌 언론들이 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마치 잘한 것처럼. 막 선방한 것처럼 이럴 때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소리쳐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빠르게. 네. 저것들이 막 프레임 다 짜갖고서 국민들 세뇌시키기 전에 아 이거는 잘못됐어 라고 소리 질러 줘야 되거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는 좀 제한적이고 네. 족보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만 보고 그 안에 있는 행간을 잡아내서 논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훨씬 방송하기는 쉬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좌파들 부러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개딸들이나 좌파들 중에서 있잖아요. 야 이재명 막 맹목적으로 지지하다가 네. 아 그런데 김혜경은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보면. 없지. 근데 문제의 어떤 경중으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나 문제 논란보다 네. 김혜경은 이미 법정에서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법카 사건 파헤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자기 인생을 걸고 녹취록이다 영수증이다 뭐다 다 폭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상 국감 이미 다 드러나야 되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좌파나 개딸들 중에서 아이 근데 김혜경은 좀 해경군 김 씨는 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좌파들은 정치하기가 한 10배 20배 더 편한 환경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진짜 이 편하게 투쟁한 거야. 그렇죠. 예, 그냥 뭐 그냥 갖다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던져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것들이 막 수류탄 까듯이 막 던지면 그 다음에는 족보 언론들이 일제히 받쳐주고 개딸 국회의원들 100명 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걸 국회에서 그 증폭시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 그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네. 예? 이거하고 우리는 여기서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책과 통치 철학 정리하고 좌파들 공격 맞고 그런데 갑자기 막 옆구리에서 뭐 저 발길질 들어오듯이 근데 김건희는 좀 문제야 이런 것도 막 커버하고 그러고 하면 국민의힘이 그거를 좀 페이스를 좀 맞춰서 따라와 주면 좋은데 이것들은 완전히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한동훈 때는 네. 완전히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무슨 저 벌러지 보듯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좀 나아졌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 근데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할 때요. 뉴스원에서 한 기자가 기자 수첩 같은 거 쓰잖아요. 취재 네. 후기 보면 기자들도 취재 못 들어가는 출입 금지 구역에 한 달 유튜버들한테는 출입 좀 줬었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 보수 유튜버 너네 다 안 돼 이게 아니라 지 따라다니는 그 한 달 유튜버들 있거든요. 전당대회 현장에서 사람 때려서 막 무리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애들은 당대표랑 지도부 들어갈 때 기자들도 2명만 뽑혀서 들어가는데 출입증 목걸이 걸어주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내로남불이고 더 위선이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지지자들도 더 전투적으로 변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대 이야기나 보수 재건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오히려 너무 점잖고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친윤 지도부 들어서니까 당에 다른 목소리가 없어서 안 된다. 언론도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1극 체제로 다 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총선 치르고 대선 치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정청래 같은 과격파, 그 요즘 말로 젊은 친구들이 파이어벳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게임에 나오는 그 불 지르는 캐릭터인데요. 파이어벳이 대사관저에 불 지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테러리스트잖아요. 불도 옳게 못 질렀는데. 네, 그 파이어벳 미수범이죠. 예.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당대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옛날에 말 좀 세게 했다고, 현수막 좀 세게 걸었다고, 아예 기회도 안 주고 다 잘라버리고, 안 그러면 마치 당이 뭐 극우화됐다니 뭐니 막 온갖 호들갑에 난리 법석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 말씀 나왔으니까 달림은 영창으로가 왜 문제야?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달림은 영창으로 플래카드가 도대체 뭐 왜 문제야? 추석날 추석 때 부르는 달림은 영창으로 가사 올려고 붙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을 잘 몰라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옛날에 대선 때 연락을 조금 주고받았던 게 끝이고 그분이 또 유튜브에서 제 욕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저랑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그렇지. 막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면 나와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냅두면.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네. 전과자나 범법자 투성이들은 나와서 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는데 우리는 왜 뭐만 조금 뭐 있으면 호들갑 떨고 난리법석 떨어서 아예 그냥 기회도 안 주고 다 잘라버리느냐. 그러면 이 당에서 누가 열심히 싸울 마음이 들겠느냐.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네. 우리 저 최고위원 하셨으니까 사실 이 선관위 있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전대 선관위, 네, 네. 황우여 위원장이 있는 선관위. 이게 선관위 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거의 모릅니다. 네. 거의 모르죠. 그러면 이 선관위가 유여의 김소연이 자격 박탈을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럼 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선관위원들 이걸 누가 뽑았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뽑았거나 네. 또는 뭐 비대위원장이 뽑았겠죠. 네, 네. 그런데 아니 황우여 위원장인들 이 사람들을 알겠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송은석인들 이 사람들을 알겠어요? 네.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게 누굴까? 그러니까 저는 당직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당뇨들. 10년, 20년, 30년 당에서 철밥통처럼 버티고 있는 이 당뇨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추천 명단 올리면은 대부분 그냥 그럼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보세요. 김무성이가 당대표 하면서 제일 공들인 게 당뇨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당대표를 결국 이제 쫓겨났을 때 마지막으로 당대표가 쓸 수 있는 그 판공비. 네. 그거 가지고 당직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몇백만 원씩 보너스 주고 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네. 그때 김무성이가 당직자들 뭐 또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들 오죽 심어놨겠어요? 유승민이는 안 그랬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면 김종인이는 비대위원장 1년 동안 하면서 당원 당규까지 막 뜯어 고쳤는데 그랬었죠. 그 네. 당직자들 그 여의도 연구원의 그 김종인 똘마니들 안 심어놨겠어요? 이준석이는 어땠겠어요? 이준석이는 심지어 그 젊은 청년 대변인 뭐 무슨 토크 배틀식으로 네. 해갖고서 다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게 누구야? 한동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동훈이는 가만히 놔뒀겠냐고. 지금 이건 정말 정작 중요한 결정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관심 없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황우여 위원장이 선관위의 위원들 자기가 직접 뽑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동안 당 운영의 그 관행으로 보면 결국은 얼마 안 되는 이 꼬리표 달린 이 당직자 이것들이 다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복당되기 전에 네. 청년 당원들이 장해찬 복당 빨리 하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걸 하고 나오는데 그 청년 당원 대표들한테 국장급 당직자 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장해찬 편드냐고 윽박 지르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직자가 왜 청년 당원들 정치하는데 끼어드는지 알고 보니까 한동훈한테 줄선 당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전부 이렇게 꼬리표 붙여가지고서 갖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을 완전히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그 뿌리 깊은 개혁도 한번 필요하다는 거네요, 진짜. 아, 그래서 네. 이게 근데 철밥통이에요. 무슨 협의회인지 뭔지 있어가지고 노조처럼 맞아요. 민노총 네. 노조처럼 이 함부로 해고도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당대표 임기 2년이잖아요. 네. 원내대표 임기 1년이잖아요. 네. 아 이거 뭐 저것들은 1년이면 갈 사람. 어차피 바뀌니까. 2년이면 갈 사람. 네. 그건 나는 여기서 수십 년 당직자야. 누가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 이 구도를 완전히 혁파하지 않으면 판판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제대로 된 사무총장을 임명해서 이 사무총장이 정말로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로 이 당직자들부터 혁파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정말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럼요. 사람. 네. 예. 진짜 막 눈에 불이 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네. 저는 이 당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사람은 안 돼. 정치판에 우선 그런 그 워딩이 통하지 않아. 그렇죠. 네. 제가 이 당대표를 저는 마지막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 정말 자기가 욕심이 없고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고 뭐 이런 헌신하겠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정치판에서는 그 말은 아이 저 사람은 다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럼 내가 왜 충성해? 내가 왜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정치판은 어떤 경우에도 현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이미 가고 있는 정권 권력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으로 보이는 차기 대권 주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100% 차기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항상 쫓아가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줄 안 써.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될 사람은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도 4년 후, 5년 후에 내가 대선 나간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당을 개혁하고 뿌리부터 바꾸는데도 그렇지. 사람들이 군말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미래 권력으로 보여야 비로소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봉사 이런 거 정치판에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좌파들의 그 정치 전략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이가 당대표 2번 했어요. 네. 연임하면서 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총선 대선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당대표가 잘하면 물론 지방선거 잘해야겠지만 총선 당대표 또 못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 또 나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사실은. 네. 이번에 우리 대선의 그 아주 패배의 아주 큰 그 계기는 심야 쿠데타에 네. 있었어요. 후보 교체 예. 막 파동 있고 그렇죠. 했던 것들. 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당을 전혀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이재명 1급 당처럼 했으면은 감히 누가 그걸 꿈이라도 꿨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당대표가 딱 되고 그리고 당이 자기들이 선출한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때까지 당 밖에 있었던 한덕수를 포함해서 자유파의 뭐 황교안이나 여러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하고 야 전부 붙어 해서 갔으면 무조건 김문수가 또 이 자유파 전체의 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탄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선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런데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이거를 간밤에 날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선 초장에 완전히 판을 그르쳐버린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제가 아는 정치에 크게 관심 없지만 네. 항상 보수를 찍는 선배들이 네. 그 난리가 나고 그냥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할란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선거의 패배는 후보가 뭐 모든 것을 무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지난 대선 패배는 뭐 부정선거 때문이었던 뭐 그래서 그걸 너무 일찍 승복을 했든 말든 어쨌든 김문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선거 패배의 원흉을 찾자면 쌍권입니다. 선거판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쫓아가는 선거판이었잖아요. 이 선거판에 그 추격의 동력을 초반에 완전히 스스로 꺼뜨려 버린 거예요. 이 심야 쿠데타 기도가. 그러니까 이 쌍권은 그야말로 원흉이에요. 네, 선거 패배에 뭐 후보 빼놓으면은 최고 원흉들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 끝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10%대에서 20%대 지지율밖에 안 나오고 있고, 대선 때 이재명 맞겠다고 김문수 후보에게 모아줬던 42% 가까운 지지율을 우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막 댓글도 보면 막 김문수다 장동혁이다 지금 뭐 감정적으로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라면 그게 꼭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대통령 헌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탄핵을 반대했던 거잖아요. 예. 그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만 보수 재건이 되고 우리가 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요. 저는 좀 더 냉혹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좌파들은 이 좌파들은 이제 우리 자유파와 싸워서 10번 싸워서 한 8번을 진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네. 최근에 한두 번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또는 이 꼼수가 통해서 네. 권력도 한 2번 잡아본 거지. 지난 75년 동안 내내 진 세력이거든요. 그럼 좌파들은 계속해서 졌는데, 질 때마다 이 좌파들이 뭘 했냐 그러면 다시 투쟁이야. 다시 투쟁. 다시 싸우자. 예. 네. 이를테면은 무슨 사건이 터져갖고서 뭐 수십 명이 감옥에 갔어. 그러면 다들 위축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좌파들은. 그럼 그 다음날 장애투쟁 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한명숙 감옥 가도 예. 끝까지 한명숙 무죄라고 하면서 그럼요. 자기들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투쟁이 단결시킨다. 투쟁이. 네. 질 수는 있는데 지고 나서 흩어지면은 진짜 흩어져요. 그런데 지고 난 다음날 다시 투쟁을 시작하면 흩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좌파들은 지난 한 75년 동안을 수많은 패배를 투쟁을 통해서 넘어선 거야. 그러면 지고 나서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겼을 때 싸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단련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과 석이 그냥 자동으로 구별이 돼. 잘 싸우는 사람 부각되게 네. 마련이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아니 지면은 흩어져. 지면 뭐 다 사라져 버려요.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으면 더 세게 모여서 더 세게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날 우리 자유파 유튜브도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돼버려. 이번에도 또 그랬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파는 지면 흩어져 버리고 복구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이 들어. 좌파들은 지면 그 다음날 더 세게 붙는다니까. 더 독을 품고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이 자, 지금 우리의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네. 투쟁밖에 없어요. 그냥 투쟁 딱 내려놓고 야, 우리 대통합하자. 백날 해봐요. 대통합이 되나? 투쟁만이 여러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우파를 통합시킵니다. 투쟁만이 통합시켜요. 이를테면 당내에 뭐 무슨 찬탄파, 반탄파 어쩌고 저쩌고 뭐 별실이 세력도 아닌 것들이 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테이블에 앉혀서 토론해 갖고서 누가 옳았냐 그러냐 가지고서 통합이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죠.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왜? 지구들 다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그 쭉정이들을 걸러낸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투쟁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남는 자들끼리 다시 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죽기 살기로 똘똘 뭉쳐서 싸우는데 혼자 딴소리하고 이재명이랑 안 싸우고 잠수 타버리면 알아서 걸러지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한동훈의 최측근이었던 거는 다 세상에 아는 거잖아. 네. 근데 왜 지금 장동혁 얘기하냐? 이 사람이 싸움을 하니까.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싸우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사람 우대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한동훈 똘만이라고 장동혁을 모멸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아니 그건 과거고 중요한 건 현재 아니냐. 지금 제일 잘 싸우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에 실망을 하고 있는데 불과 2달 전에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해서 김문수 아니면 나라 망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지지했냐? 싸우니까 지지한 거예요. 싸우니까. 저 사람 뭐 사과하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버텼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망이 커졌냐? 안 싸우는 것 같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결국 김문수의 그 42%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도 김문수가 싸울 것 같지 않아서고 1년 전만 해도 믿지 못했던 장동혁을 다시 사람들이 장동혁 하는 것도 장동혁이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투쟁이야. 이게 지금의 어떤 장동혁 돌풍이 이번 전대에서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은 됐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 보수 유튜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방송하고 띄워서 이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달 탈출하더니 알아서 잘 싸우고 맞는 말을 하니까 네. 우리가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이 계속 장동혁 댓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진 거지. 누가 뭐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장동혁을 밀자 멀자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면에서 우리 그 자유파가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고 회생하고 다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것은 단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나 그 캠프 관련된 분들도 좀 많이 알고 있고 네. 원영석 변호사님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통합을 위해서 한동훈한테 전화 걸고 나 누구랑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통합이 안 이루어진다. 박사님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깃발 들고 꽃꽃 문수처럼 내가 앞에 나가서 그 고문 견딘 그 악으로 깡으로 내가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 따라와라. 근데 한동훈이 이낙연이 안 따라오고 눈치 보고 있으면 그냥 낙오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화 걸고 밥 먹고 우리 같이 좀 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좋은 말 한다고 같이 오고 같이 되는 인간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면은 진즉 대선 때 같이 아니, 싸웠지. 그리고 한동훈이 이런 자하고는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돼.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약점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장 그 전화 통화 가지고서 뭐 진실 공방하고 뭐 네. 생쇼를 하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는 오늘 무슨 기사가 났냐면 주말에 뭐 인천에서 하는 락 페스티벌에 갔대요. 아, 그래? 거기서 사진 찍은 게 지금 기사래요. 그게 지금 이 시국에 야당의 정치인이 락 페스티벌 가서 기어 놀고 있는 셀카를 올려가지고 뉴스가 나야 됩니까? 그런 인간한테 전화해주면 옳았구나. 내가 이 전화 가지고 또 관심 받을 수 있겠네. 눈 디비져서 진실 공방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 싸울 거다. 너 같이 싸울래? 너 죽어라. 싸우면 같이 하는 거고 자, 안 근데 싸우면 말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이렇게 한동훈을 강력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한동훈이 고소를 해. 왜 한 딸들 시켜서 괴롭히냐고. 그 밑에 변호사 똘마니들이나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왜 이상한 밑에 딸들. 것들이 나서냐고.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한동혁 하나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그 밑에 사람 언급도 안 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 논평 또는 저의 이 논평에 대해서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다, 모욕당했다 생각하면 직접 나서라고 쪽팔리게 밑에 애들한테 숨지 말고. 아니 제가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얼마나 이건 지능정리한 거다. 나 제발 고발해라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방송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고고한 국제 변호사라는 지능정이 저한테 고소장 하나 못 넣잖아요. 그거는 한 딸들도 저한테 고소장을 안 넣어요. 왠지 아세요? 넣었다고 괜히 큰일 날까 봐. 넣었다가 괜히 이게 밝혀질까 봐. 그래놓고 대머리라는 글에 대고는 명예훼손 고소를 넣습니다. 근데 그것도 홍준표를 직접 고소 안 한 걸로 봐서는 그것도 사실이 드러날까봐 겁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럼 제가 경찰이 만약에 저를 부르면 오라고 하면 가서 이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그럼 먼저 검증하고 나 불러라. 가발인지 아닌지 검증해라. 그러면 이제 경찰이 할 말 없어지는 거죠. 자, 네, 저 이제 박사님 모시고 또 먼저 보내드려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기 때문에 어렵다. 지방선거까지는 우리가 계속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총선 때 돼서야 뭔가를 해볼 만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이 지쳐있는 이 시청자들이나 보수우파 지지자분들한테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한데 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대전략으로 지선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요. 그다음 총선까지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 이 생각이 아니다. 견디는 싸워야 게 아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싸워야 된다. 견디는 것하고 싸우는 건 다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견디는 거는 싸움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갈 때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일이 한두 개입니까? 이를테면 저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증권 때문에, 주식 때문에. 100조 이상 하룻밤 사이에 100조 이상 증발했는데 안 싸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게 소액 투자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유우파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아니지. 우리도 거기에 같이 아니 자유우파는 올라타야죠. 국민을 네. 위해서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탄압 받을 때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나서잖아요. 이거는 보편 가치를 짓밟는 이 만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1000만 명 넘는 이 소액 투자자가 택도 아닌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막 고생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 그거 우리 자유파의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싸워줘야 되잖아요. 지금 뭐 외교안보가 거의 지금 무너질 지경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왜 안 싸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어. 왜 견디긴 뭘 견뎌? 싸워야지. 그래야 시간도 금방 가. 아,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도 뭐 지방 살림하는 선거다. 뭐 행정가들 뽑는 거. 그런 접근을 하면은 100번 져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좀 합의 맞아가지고서 예산도 좀 잘 주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당 찍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좌파 것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 수밖에 없죠. 그걸 네.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건 뭐건 간에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과의 투쟁이다. 모든 선거는 정치적 심판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방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잡든 간에 결과적으로 선거 끝난 다음에 17개 광역에서 9개만 저쪽에서 이겨도 승리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란 말이에요. 모든 선거는 본질이 정치야. 그러면 이 정치가 본질인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본질은 똑같아. 투쟁. 그래서 지금 현역 지방단체단들이 뭐 투쟁 현장에 나오고 뭐 이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해. 세이브 코리아 때 이철우 지사는 현장에 나오잖아요. 애국가 불렀잖아요. 그럼 애국가 이상으로 강력한 투쟁이 어딨냐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얼마나 더 치열하게 투쟁하는가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고 승패가 결정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지방선거 때 저는 이재명 얼굴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일일이 뭐 이 시장 대 이 후보의 싸움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이재명 1년 동안 나라 말아먹은 거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냐, 국민 여러분.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회초리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전할 우리 자유파부들은 전부 이재명 권력을 규탄하면서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이 지방자치단체장들, 네. 뭐 시장이니 도지사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밋밋하고 고만고만한 얼굴들이 좀 많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 자들은 집에 가라 그래야지. 바꿔야죠, 좀 네, 화끈하게. 그런 집에 네. 보내고 확실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후보들로 쫙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지방선거를 중요해요. 우리 자유파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절반이라도 건져. 이걸 그냥 지방 행정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100점 100패. 이재명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그 프레임으로 가고 우리도 버티고 견딘다 저 이제 이런 말 안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판이다. 우리가 싸우는 판이다. 그렇게 이재명 정권 시기를 아니 보내야 뭐 되는 거네요. 거치접 걸릴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저 막스가 그랬잖아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를 끄는 쇠사슬밖에 없다. 그랬죠. 지금 우리 자유파가 딱 그렇잖아. 이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또 눈치 보고 주눅 들어서 그러냐고. 이럴 게 없는데. 오늘 박사님과 방송하면서 저도 제가 고성국 TV 출연할 때가 아니라 진행자로서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간만에 야 방송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싸워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팍팍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계속 견딘다 버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잃을 거 없다 걸릴 거 없다 싸우자. 그래야 시간도 빨리 가고 네 우리가 더 흥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때리는 재미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팍팍 받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고성국 박사님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10분 정도 더 네,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박사님 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